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총 이론 강의 15강,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강으로 우리가 압축 요약 수업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랙박스, 여러분들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특히 비행기나 이런 곳에 있는 어떤 비밀의 결집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강의는요, 우리 기본서에 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정말 우리 교재, 한국사, 이 블랙박스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편에 단원별로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계리직, 그 다음에 서울직 기출문제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목차를 좀 달아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다 이런 것들 좀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가지고 막 파시지 말고 먼저 뭔가 오른쪽에 날개가 많이 달려있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쪽 전문가가 돼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지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를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구성으로 한번 좀 볼 때 거기 목차 한번 펴서 한번 좀 보세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철기국가 표 있죠? 네, 거기까지를 좀 한 강으로 구성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사들은 한 강씩, 요렇게 우리가 구성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경제사, 전체 묶어서 한 강,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 전체 묶어서 한 강, 그리고 문화사는 크게 이제 두 강으로 구성을 좀 해서, 고대와 중세 한 강, 그 다음에 이제 근세, 근대 태동기 한 강, 요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근현대사 부분은 근대사 두 강,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두 강, 그 다음에 현대사 두 강,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3회까지 해서 우리가 총 18개 강으로 구성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한번 좀 펴서 정근대사 편 내용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예, 거기 한국사의 바른 이해. 자, 이 부분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잘 안 나오죠. 2011년까지가 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주관적인 역사는 누가 보는 것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관적인 역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럼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죠.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사이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의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과 기록으로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랑케가 되겠죠.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랑케. 자, 그리고 요걸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 크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크로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고, 또 한 명 더는 이제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을 한번 좀 보면,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과 카의 색깔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뭐 약간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가 있는데, 랑케는 무수하게 많은 모래사장 중에서 그 모래알갱이 하나, 그게 바로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랑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의 생각을 빼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를 생각을 좀 할 때 이 역사가의 생각을 이쪽에서는 넣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넣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체는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역사란 현재 역사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합니다. 크로체는. 그러니까 역사가의 생각이 거의 주를 이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카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과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일어났던 이 사실과 지금 어떤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대화를 시켜주는 이 존재가 바로 역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요걸 역사가 시켜준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를 랑케가 강조해서 이름을 좀 외울 때
손님사랑 이렇게 좀 하나 딱 외워주시고 알죠? 객사랑 이렇게 하나 딱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기카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사랑 주기카 이렇게만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 거의 대부분 나올 때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갔다와 들어가지 않았다. 요걸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가 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역사의 의미 그 내용은 요것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뒷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보시면 가로 5번에 이제 동양에서 역사학 요런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역사학의 개념은요.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거울 감자를 써서 감계주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그리고 동양에서 역사학들의 이름을 보면은 감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울 감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뭐 자치통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국통감 동국병감, 감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어떤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한다. 이런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유교의 역사 서술 방법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이거는 무슨 채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가지 구성하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로 좋아요. 요거는 한번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목체.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 자, 그 다음에 기전체. 그 다음에 편년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짧게 보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국사기는 기전체다. 오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강목체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나올 때 요게 보기에 하나씩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강목체는 어떤 평가와 대충의 어떤 줄거리를 구성으로 좀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목체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인데 그 동사강목의 가장 큰 특징은 강목체면서 순서대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강목체면서 어떤 편년체 성격을 띠는 동사강목 이름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긍익의 연녀 실기술이 있고요. 그럼 요거와 또 유사한 게 이제 야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엮은 그런 내용인데 자, 이 기전체를 우리가 정사체라고 한다면 사마천의 사기가 제일 오래된 동양의 역사학 책이거든요. 기전체가 윈전기 들어보셨죠? 누구 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인물 중심성이 좀 강한 기전체.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어떤 세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 열전, 본기, 뭐 연표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용어가 나오면은 특히 어떤 인물 중심으로 쓰는 게 상당히 좀 강한 기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전체와 편년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기전체는 정사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야사체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요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삼국사기는 요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고려 파트에서 역사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삼국사기가 먼저인지 삼국유사가 먼저인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삼국사기가 지금까지 현존하는 역사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려 중기. 그러니까 송중기는 아는데 고려 중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중기, 고려 중기 때 나오는 게 그게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 후기 뒤쪽에 전기와 후기 고려를 딱 나눈 사건은 무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후에 그때 삼국유사가 충렬왕 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꼭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년체는 연도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편년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조선왕조 실록, 그렇죠. 실록 같은 경우가 바로 편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름에 무슨 통자 들어가는 거 있죠? 한국통사나 아니면 동국통감 이런 통자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편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4가지와 함께 고려사는 뭘까요? 기전체거든요. 고려사 저료는 그건 또 편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국사는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정도전이 썼던 그 고려 국사는 편년체 성격으로 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름들을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수업만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교재에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언급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교재 오른쪽에 날개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이게 몇 년도 기출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셔야지. 시험은요,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옛날에 나왔던 게 분명히 또다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시면 옛날에 계속 나왔던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문제 받치는데 오늘 우리가 1강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석기 시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기국가 표 있죠. 요거 두 개가 제일 큰 주요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날개 부분 보면은 완전히 눈밭입니다. 와, 눈이 막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날개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좀 잘 봐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블랙박스의 최고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한국사와 이제 세계사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보편성하고 특수성 이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왕건의 북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나 아니면 삼별촉, 그 다음에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이런 것들이 시험에 기출도가 높은 게 우리의 어떤 특수성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민족의 주체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기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삼국시대 때 보면은 삼국시대 때는 불교, 유교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한자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화의 틀을 갖추게 되는 데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로 나중에 넘어가면은 불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충원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최충원 말고 최승로 이런 이름도 생각나세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상당히 중요하죠. 유교를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려까지는 불교사 중심이다. 불교가 중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조선시대로 토스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리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성리학적 사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실학 이런 거와 함께 나중에 우리 좀 공부하다 보면 윤휴, 박세장 이런 인물들이 성리학적 문제를 좀 다른 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극복을 한번 해보자. 또는 이제 양명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극복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 상당히 중요하죠. 기출도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사회는 성리학적 사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선사시대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시대가 바로 역시 구석기 시대죠. 신석기하고 구석기, 신석기 딱 얘기하면 뗀석기하고 간석기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요 내용 가지고 옛날에는요 시험 문제 이제 구석기 유적 중에서 뭐 종관진 유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흥수아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 트렌드는요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사료를 좀 던져주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공부하실 때 구석기에 나오는 유적지 외운다고 여러분들 완전히 처음부터 힘 다 빼면은 뒤까지 완주하기 힘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시험 치기 하루 전날 정도 그때 정도 좀 한번 외워주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라 보실 수가 있고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유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뗀석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칼 하나인데 이 하나 가지고 다목적으로 썼던 게 그게 뭐였습니까? 주먹도끼죠. 맞죠? 그리고 그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승배찌르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잡아주시면 구석기는
구석기 유적지들은 어떤 굴이라든지 맞죠? 뭔가 이름을 보면 뭐 석,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공주 석장리라든지 웅기군 굴폴이라든지 그죠? 뭐 보면은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든지 맞죠? 요런 이름들이 좀 나오니까 그걸 좀 잘 봐주시는데 한 가지 연천 전공리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그 메비우스 학설을 깨는 그 도구가 바로 연천 전공리에서 나온 그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하고 이제 신석기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게 바로 신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하면 평등사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가락바퀴, 뼈바늘 생각나시죠?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옷과 그물을 제작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기 이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토기 중에서 우리 교재, 거기 한번 보시면은 교재, 그렇죠. 토기 이름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 부분에 보면은 토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토기 이름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빗살 무늬 토기 위주로 시험에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름 민무늬.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무늬 토기 이렇게 하면은 그건 청동기잖아요. 그럼 이름 민무늬니까. 그렇죠. 그건 신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눌러 찍은 무늬.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아빈문 이렇게 좀 썼는데 눌러 찍기 무늬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덧무늬 토기하고 덧띠무늬 토기하고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덧무늬는요. 무늬를 이렇게 덧대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덧무늬가 되고 그게 신석기일 거예요. 덧띠 토기는 철기시대 때 주로 만들어지는 건데 동물의 어떤 입이나 아니면은 생선의 입, 요거 함께 토기의 입을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들 어릴 때 파이트 하실 때 생각나요? 누가 말할 때 기분 나쁘겠다고 말하면 야, 뭐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토기 입구도 바로 그겁니다. 아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가리 부분이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입구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덧띠 토기가 되겠습니다. 덧무늬하고 덧띠하고 구별 좀 잘해주시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죠. 특히 황해도 봉산 치탐리라든지 평양 남경 이런 지역에서 남들이 이제 토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밥하다가 밥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는데 좁쌀은 절대 벼가 아닙니다. 조로 하는 게 좁쌀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벼로 하는 게 그게 쌀이니까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조, 수수, 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 중심으로 농업을 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벼농사가 시작이 저습지 지역에서 시작이 좀 된 거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나중에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는데 각 시대별로 특징들을 여러분 좀 잘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중에서 특히 예술의 남들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요, 뭔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샤머니즘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석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봐야 되는 것 중에서 농경의 시작,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정착생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그런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집이라고 좀 완전한 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부터 해서 반지하 형태의 강가와 바닷가 요 근처에 이제 움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짓게 된다. 근데 위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원형이 많고요. 모서리가 좀 둥근 네모형, 방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형 형태고요. 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거지 말고도 공동 집회소라든지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움집의 기능을 좀 더 뛰어넘은 뭔가 대규모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집터가 뭔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발굴이 많이 되는 건 청동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는 그런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건물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와
신석기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어요. 도랑과, 그러니까 환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서양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면 특히 저쪽 중세시대 기사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뭔가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보면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려졌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보면은 성 근처에 뭔가 해자 이런 둘레 어떤 그런 물 같은 걸 이렇게 딱 둘러놓죠. 그런 것들 이제 방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환호와 그 다음에 목책, 바리케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데가 바로 이제 부여 송국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럼 이건 청동기 시대 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방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그런 다음에 정복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일어나게 되니까 계급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지상가옥화, 이런 용어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런 네모 형태의 집터가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바로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각종 유물들이 좀 등장하게 되면 그런 것들과 함께 유적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신석기 시대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중석기라고 하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석기 시대는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좀 빠지고 거의 안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나왔던 것 중에서요, 예를 들면 어떤,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흑요석은 이게 돌이 잘게 잘 쪼개져요. 그러니까 화산지대 지형에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규소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서, 요런 것들이 나중에 잘 쪼개지니까 화살촉 같은데, 요런 데 좀 꽂아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르고 이렇게 할 때, 돌이 잘 쪼개지니까 그게 뭔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로 뭐 사냥하기도 좋을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여수의 안도라고 하는 섬이라든지 아니면 김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태종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거기는 화산 지형이 아니죠. 그럼 그게 주로 많은 곳은 백두산 근처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일본의 규슈 지역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거기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역시 이제 신석 시대 때도 원거리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거 내용처럼 해가지고요. 유물과 어떤 유적지 이름들이 좀 나올 때 서울의 암사동 요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실제로 강변도로를 따라서 서울을 조금 가다 보면은 그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은 움집을 좀 복원해 놨거든요. 요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에 이제 동삼동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조개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총 박물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옛날에 조개를 많이 사람들이 먹고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개 무덤 이런 말 나오니까 조개가 아버지의 제사를 아버지를 땅에 묻기 위해서 뭐 무덤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로서 서울 이제 암사동과 함께 그럼 꼭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부산 동삼동 대충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신석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3번에 이제 농경생활의 시작, 그 신석기 시대 내용에서 농경생활의 시작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라든지 평양 남경 유적, 이런 용어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뒷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반지하 형태의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그런 움집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남향 출입문이라든지 또 이제 화덕은 중간에 있다 이런 용어들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나왔는데 애님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샤먼과 그 다음에 토템 이런 용어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애님 이러면 애니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애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원기를 불어넣다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물에다가 어떤 영혼을 집어넣는 거죠. 이걸 가장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애니메이션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 숭배
요게 애니미즘이고, 동식물 숭배하는 거는 토템이 원래 동물이거든요. 이게 토테미즘이고, 그 다음에 샤먼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주술가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약간 체계화된 게 신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 때도 뭐 동굴벽화 이런 것들 많이 그렸겠죠. 근데 그건 약간 좀 종교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종교의 시작은 신석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국가 형성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청동 유물과 관계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파형 동검. 그럼 요거 말고 하나 더가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은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본다면 요런 형태고, 세형 동검은 요런 형태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좀 발전된 형태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요게 발전된 형태겠죠. 그럼 요런 형태에서 요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 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이제 청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은 이거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세부화를 좀 시킨다면 초기 철기 시대죠. 그러니까 이걸 다름을 바꾸면 우리가 후기 청동기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와 요 형태 중에서 자, 지도를 한번 좀 간단히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쪽 지역에서 청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청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중국 본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건너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발견은 많이 되지만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거푸집이 다량으로 이렇게 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국식 동검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요게 바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죠. 거푸집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비파형 동검 나올 때 요거 이제 유사하게 같은 시기 때 또 있었던 것 중에서 거울은 거울인데요. 지금처럼 아유 얼굴 잘생겼네 이런 거울이 아니고 밑 반사용으로 이렇게 좀 쓰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하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잔무늬 거울이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잔무늬 거울. 그러니까 요거와 같은 시기, 요거와 이제 같은 시기라고 좀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요거에다가 우리가 북방식 보인돌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토기, 손잡이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토기가 평안북도 미송리,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됐다 해서 이걸 미송리식 토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가 고조선 세력 범위와 관계된 그런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이 미송리식 토기에 이런 용어도 좀 잡아주시고, 토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있으면 여기 잡는 손잡이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송리식 토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민무늬 토기 한 갈래로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동기하고 이제 초기 철기 요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세형 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요런 용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요거와 이제 다른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정도가 되면은 시기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철 쓰겠습니까? 청동 쓰겠습니까? 그렇죠. 청동을 거의 안 쓰겠죠. 철로 이제 바뀌어 가겠죠. 자, 이 시기 때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청동기 농기구는 없다라고 하는 걸 꼭 잡아줍니다. 청동 농기구는 발견된 적이 없다. 알겠죠? 청동 농기구를 지금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찾아오시면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 서적, 그 다음에 네이버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요. 없어요. 맞죠? 없다. 이거 정확하게 지금까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벼농사의 시작이 청동기다. 그리고 그러면 이 당시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때는 그러면 농기구의 발전이 돌이나 나무로 썼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돌을 가는 기술이라든지 농업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잉여 농산물이 또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계급,
정복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화될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히 좀 많지만 우리가 좀 시간도 어느 정도 좀 한정이 좀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여러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와 관계된 것들 한번 정리 쭉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하면은 강화, 고창, 화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쪽 부분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앞부분에 세계 기록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이 요즘에 좀 시험에 많은 직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유산과 문화유산 이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수업할 때마다 좀 나올 때마다 정리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덤 중에서 어떤 돌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돌무지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돌널 무덤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가 바로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철기로 넘어가면은 어떤 널무덤이라든지 독무덤 같은 나무로 만드는 널무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옹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옹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옹관묘, 옹자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바로 이제 독무덤이다. 그게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좀 많이 발견이 좀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철기 시대 내용을 좀 얘기할 때는 금방 얘기 드렸던 요거와 함께 거기 보시면 이제 철제 농기구가 나오면서 거기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 그래서 청동기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제사 도구로 바뀐다. 이걸 가르쳐서 별표 하나 좀 주시면 의기화라고 하는 용어를 꼭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중국과 활발한 교류에 딱 가장 대표적인 게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이런 화폐들이 중국의 나름대로 이제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이때 썼던 화폐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고 붓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됐으니까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그냥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데 만약에 한국식 동검 이런 말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세형동검이다. 이런 거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쭉 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널무덤, 독무덤이 나왔다. 이러면 요건 철기 시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널무덤은 낙동강 유역이니까 니은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주시면, 그러면 독무덤은 영산강 근처. 전라도 지역에서 좀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널무덤 니은하고 낙동강의 니은, 그래서 요걸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민사상 이런 개념은 이제 청동기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쪽에 한번 이제 넘겨보시면 바위 그림이 나오는데요. 바위 그림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정도만 좀 뽑아주면은, 하나는 울산 울주군에 가면은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 그 바위 그림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은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의 제일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귀신고래라든지 고래 보입니까? 고래가 임신한 형태의 고래. 고래 안에 고래 있다. 내 속에 너 있다가 아니라 고래 안에 고래 있다. 맞죠? 그런 모양도 지금 보시죠. 동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분들은 그림이 잘 보여요. 보면 호랑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맞죠? 어떤 사슴이라든지 막 그런 동물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많이 사냥해서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려져 있는 풍요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말고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가 있는데 여기를 제사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제일 가운데 보시면은 요런 형태 좀 나오죠. 요런 형태가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뭐 암모나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요게 아직까지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풍요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시대가 좀 애매하니까 청동기 철기 시대에 나름대로 그렸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통점은 풍요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뒤로 넘기면은 이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고조선 세력 범위와 관계된 유물이 금방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요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게 삼국 유사에 최초로 나오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 좀 하셨으니까 뭐 건국 이야기 이런 것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팔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팔조법. 팔조법. 자, 만약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대답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법조항 내용 중에서 올바른 내용을 고르시오 라든지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했죠? 그죠? 사형에 처한다. 맞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훔친 자와 남을 다치게 한 자를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물건 훔친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뭔가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만약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는 사람을 다치게 한 자, 두 번째는 물건 훔친 자.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죠? 물론 둘 다 나쁘겠지만, 맞죠? 그런데 물건 훔친 거는 뭔가 악의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악의적인 감정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물론 뭐 남자분들 중에서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내 가방에 왜 이렇게 라이터가 많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면 뭐 모르고 이렇게 들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나쁜 행위죠. 그래서 요거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뭐 그냥 내가 뭐 던졌는데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이 행인이 맞아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해요,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로서 뭔가를 배상을 좀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치게 한 자와 물건 훔친 자, 이 내용 중에서 노비로 삼는다. 그래서 배속을 배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은을 50만 년 정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물건 훔친 자 바꿔낼 수도 한번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주제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조법 중에서 3개 조항이 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서 시험 문제 반드시 요걸로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건국부터 해서 이제 멸망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가 BC 2333년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한번 좀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 다음에 팔조법, 그 다음에 건국 이야기, 관계된 책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건국부터 해서 이때부터 해서요, 이제 멸망까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왕이라는 개념을 안 썼죠. 어떤 재정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한 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두 번째, 한 BC 3세기 정도를 좀 전후해가지고 중국에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연과 고조선 사이에서 어떤 이런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힘이 강할 때는 고조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고조선 힘이 강해지면 연나라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계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연나라 장군이 와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진계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요 시기 정도가 조금 지나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왕 중에서 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부왕이 준왕한테 왕자리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습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니까 왕권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왕 밑에는 상과 대부와 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관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만이 오죠. 위만이 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고 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료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족 옷을,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위만이 와가지고 이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위만조선이 이제 BC 194년 요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에 보면 조선이라는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러다가 이 위만이 어떤 중개무역과 함께
그 남방에 예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한나라로 이제 위진남북조에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서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좀 했었는데 진나라가 조금 있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나라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 자, 이 중개무역을 한나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준왕을 쫓아내니까 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밑으로 아주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국의 왕이 되니까 진국하고 이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중개무역하는 이런 것들을 위만조선이 좀 많이 하면서 부를 획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 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나라들이 한나라한테 뭔가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만조선에서 막아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BC 108년에 요때 가가지고 결국 한나라의 한 무제 침략을 인해서 멸망을 위만조선이 하게 됩니다. 요때 왕이 이제 우거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결국 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 무제가 결국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 한사군을 세웠는데 이 한사군을 요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낙랑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한사군을 나중에 고구려가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용어들 한사군 설치까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국부터 해가지고 순서, 잡기 요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고조선과 관계된 내용은 요런 내용들이 제일 큰 핵심이다. 요런 걸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자, 고조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성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거기 철기국가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철기국가 표에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 철기국가 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철기국가 표를 여러분들 숙지를 안 하시면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부여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만까지의 특징들. 그러니까 철기국가 표를 꼭 좀 여러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출도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가우가 저가국가니까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부여. 이렇게 용어가 바로 나와야 되고 족외온. 그 다음에 책화. 다른 부족과 결혼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책상에 혹시 옛날 두 개 책상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책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책상이 진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녹색으로 된 아마 그런 책상이 잘 있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녹색 책상이었었는데 가운데 보면은 뭔가 동전으로 끓은 듯한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하죠. 보면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넘어오면은 너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딱 라인 꺼져 있고 이러면 이렇게 메롱 이런 식으로 막 장난 좀 치죠.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필통 안에 뭐 칼, 그다음 뭐 가위 이런 것들 막 들고 다니면서 좀 너무 뭐 자른다 뭐 이런 거를 그 저도 많이 좀 약 올리다가 막 오른팔이 막 잘릴 뻔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책화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오면 배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신석기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족괴온 책화 이게 동리의 거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되죠. 사위 데리고 오는 거 이게 바로 대릴사위제인데 이걸 다른 말로 서옥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고구려에다가 이제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은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부모를 먹여 살릴만 하면은 역시 이제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민며느리제는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개념인데 며느리 집에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배상을 좀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력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대릴사위제를 하면서 한 근 20년 가까이 신부집에 사는 이유가 여자 데리고 나갈 거니까 옛날에 여자를 먹여 살렸던 그런 시간만큼 너 와서 일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노동력 중시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일책12법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부여다라고 하는 거 좀 잡아주시고 순장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부여냐 고구려냐 이런 거를 좀 잘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회의라고 하는 회의도 귀족들의 회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국동대혈 그러니까 수혈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시조신 그러니까 주몽과 함께 그 엄마 유아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좀 지낸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요거는 동의 거라고 하는 걸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어물, 뭐 삼배, 소금 이런 거를 고구려에 바쳤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요거 옥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마는 변홍사와 이제 철, 저수지, 신지견지, 불의 읍차라고 하는 요런 나름대로의 부족장 개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천군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소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제천행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제천행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부영아파트 12층에 내 동무가 사는데 고동을 즐겨 먹었다. 소라보다 좀 작은 거 있죠?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하면은 영고고, 그죠? 요건 12월에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예하면은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 실제로 이제 밤샘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술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하면은 동맹. 이렇게 해서 이름 부영아파트 12층에 내 동무가 사는데 고동을 즐겨 먹었다 하고 5월째, 10월째를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철기국가표 꼭 외워주시고요. 아, 제가 좀 바로 옆에 있으면 한번 잘 외우고 계신지 이런 거 확인 점검 좀 하겠는데 아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석기 시대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철기국가표 이런 것들이 문제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 깔끔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고대 정치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